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특구소 책사 임종윤입니다. 검찰이 현재 법무장관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그제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대상자의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조 장관도 같이 등재돼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이 결국은 조 장관을 향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검찰이 일반 주택 한 곳을 11시간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한 데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커집니다. 여기다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 한 달여 동안 30여 군데 이상을 압수했다는 등 이른바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데 대해 과한 게 아니냐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지는 데 비례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여론도 역시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의 11시간 압수수색의 의미, 검찰의 수사의 초점, 향후 영향까지 오늘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샵 3698로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의견 받겠습니다. 오늘 세 분 또 모셨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부산가톨릭대 차재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왼쪽으로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시사평론가 김상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이 자장면 모욕 논란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또 반박을 했죠. 이 내용부터 영상으로 보시고 하나하나 좀 풀어가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 2개를 들고 나옵니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부터 무려 1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가정집 압수수색 치곤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과잉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압수수색 도중 조 장관 자택으로 배달 음식이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를 두고 검찰이 자장면을 시켜 먹으며 조 장관 가족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여권 일각의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자세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고 이패한 변호사가 압수수색 범위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느라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장면 논란과 관련해선 조 장관 가족이 압수수색 팀이 식사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할 수 없다고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했으며 식사 대금은 별도로 지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금고를 열어주지 않아 기술자를 불렀다는 소문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장면이냐 짜장면이냐 뭐 한식이냐 참 이게 과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또 논란이 됐다고 하니 이 얘기부터 좀 우리 차 교수님한테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이게 뭐 그렇게 짜장면을 먹었냐 한식을 먹었냐가 논란거리가 됩니까? 사실 뭐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이 지금 상당히 좀 시간이 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조국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과 관련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검찰의 과잉 수사다 아니다. 또 그런 검찰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 없다 예.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논란이 진행되면서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는 어떻게 보면 일종 진영 간의 대결처럼 지금 그 사안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진전되면서 사실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예. 뭐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을 나간 검찰 수사관들이 이례적으로 11시간이나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뭐 결국 그러니까 점심을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점심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짜장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좀 이렇게 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결국 그러니까 압수수색 나왔던 그 검찰 수사관들이 뭔가 좀 강압적인 고압적인 자세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이 지금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진영에서는 그걸 갖고 이제 조금 시비의 빌미를 삼았던 것인데요. 사실 뭐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조국 장관의 그 식구들이 가족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만 먹을 수 없으니까 수사관들도 같이 먹자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 차원에서 글쎄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조차도 아주 민감하게 서로 이 진영 간의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이 단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국 사태의 하나의 우리 사회의 아주 일그러진 자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사실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점으로 차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얘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서 변호사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주택 한 채를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는 전례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이게 길어봤자 2~3시간이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저는 이게 길어진 게요. 네. 한마디로 이제 그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면 그로부터 수집된 증거들도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게 그 파생 원칙이 독수 독과 나무에 독이 있으면 그 열매도 독이 있어서 증거를 못 쓴다. 예를 들어 그 압수수색가 수첩을 압수했는데 그 절차가 이게 잘못됐다. 예. 그러면 이게 그 수첩의 내용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거죠. 이를테면 도청 같은 거 했을 때 그 도청이 증거 자료가 안 되는 거랑 비슷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어제는 2개 때문에 길어진 거예요. 첫째는 이제 그 변호인의 참여권이. 네, 네. 첫째는 이게 변호사가 이미 선임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조국 장관 가족들이 변호사 EPI 압수수색을 받겠다. 예. 이렇게 요청하면 변호사가 이게 미리 선임돼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이게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 주는 게 요즘 이게 대원칙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검찰도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줬다. 일단 이게 기다려준 거. 그거는 이게 적법하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길어진 거 첫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즘 이게 그 압수수색 대상이 상당히 구체적이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제 그 PC를 압수하겠다. 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어떤 범죄 혐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안다.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PC 또는 이게 표창장 예. 또는 이게 수첩 또는 이게 업무일지 이런 식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장 가보니까 뭔가 이게 점검으로 될 것 같은데 특정이 안 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이런 경우에 이게 추가 영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따라서 이게 2번이나 추가 영장 받으려면 이게 또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게 늦어진 건데 뭐 저는 이게 충분히 요즘 이게 적법 절차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여기서 하나 게 덧붙이는 게 금고 있죠. 예. 금고 이야기 놓잖아요. 이거는 이게 처음부터 저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본 게 예를 들어 이게 금고 안에 뭐가 들어간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특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금고를 이게 무조건 압수하겠다. 이렇게 허가가 안 나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뭐 금고쟁이를 불러서 딴다고 막고 시간 끌었다. 이건 이게 검찰도 해명했지만 명백한 이게 가짜뉴스로 봐야죠. 그러면은 이렇게 법무장관에 대한 자택에 대한 수사여서 그런지 굉장히 이렇게까지 지켜야 될 것들을 꼼꼼하게 잘 지켜서 했는데 다른 압수수색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루어졌던 다른 압수수색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이제 조국 장관 수사 관련해서도 30여 군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그런 압수수색, 이를테면 대학이니 이런 데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대상을 명시를 해서 이렇게 또 추가된 게 있을 때 추가로 또 이렇게 영장을 발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지는 뭐 나중에 다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의 압수수색이 상당히 꼼꼼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일단 반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변호인도 입회를 하게 했고. 그렇죠. 이게 통상적으로 다른 압수수색보다는 좀 더 저는 적법 절차 준수를 위해 노력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국이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좀 더 신경 쓴 거는 맞아요. 예, 예. 그 얘기를 조금 이제 이 압수수색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시간이라는 거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11시간에 나름 뭐 근거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두 자릿수로 넘어간 압수수색이라는 건 우리가 참 낯설고 굉장히 생경한 어떤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국민들께서도 뭐 하는데 도대체 8시간이나 걸렸을까라고 좀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긴 하지만 오랫동안 압수수색이 진행된 거에 대한 어떤 해석을 좀 세 분을 통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평론가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해석을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오히려? 봐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이 조국 논란 이것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네. 그러면서 자기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그 강도도 굉장히 강해지고 세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차분히 기다리는 것과 이렇게 앞서서 얘기하는 거가 뭐가 나을지를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앞서서 이야기해봐야 논란으로 끝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거는 이걸 다 지켜본 다음에 제도로 바꿔야죠. 그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서. 그 본질적인 거라는 게 그러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구체적으로? 검찰이 과도하다든가, 이를테면 검찰이 인권을 뭐 좀 침해한다든가. 존중을 못한다든가, 뭐 이게 뭐가 잘못됐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은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거를 검찰로 안 보고 조국 수사가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이 본질을 가리고 입장만 강화하거나 입장 대 입장으로 부닥치는 현상만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앞서가는 해석보다는 예. 차분히 지켜보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압수수색에 대한 생각 우리 차 교수님은 어떻게 좀 예, 뭐 지금 생각하세요? 11시간이라는 시간보다는요. 저는 더 주목할 부분이 그러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국무위원이 현직 국무위원의 집을
그러니까 이 사정기관이 압수수색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그것도 다른 그 지금 장관도 아니고 지금 직속 그러니까 상관이죠. 그렇죠. 검찰을 관리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이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검찰 입장에서는 일수불태의 한 수를 둔 거죠. 배수진을 쳤단 배수진을 말씀이네요. 친 거죠. 여기서 만약에 결정적인 증거를 압수하지 못하고 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상자에 대한 사법 처리를 제대로 못 해낸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 지금 검찰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린다는 거죠. 그만큼 이 검찰 입장에서는 진짜 이 숨겨뒀던 마지막 칼을 아마 빼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칼의 겨냥점은 어디겠습니까? 그거는 이 지금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부인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조국 장관 본인에게 직접 그러겠죠. 칼을 겨눈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기라는 겁니다. 시기가 왜 이 시기가 문제가 되느냐?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날 아침에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들이닥쳤잖아요. 예. 바로 그 전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났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떠나시고 안 계시니까 검찰이 나름대로 배려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배려의 그런 것보다는 일종의 기습의 성격이 강하다. 대통령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청와대를 비운 사이에 검찰이 뭔가 큰 뭐 이렇게 이 아주 경천동지할 일을 만들지 않을 것이야. 아마도 대통령이 돌아오고 난 뒤에 뭔가 이 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을 하든지 뭔가 그런 배려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와 정반대로 이렇게 아주 기습적인 전격적인 작전을 했다. 그만큼 검찰의 의지는 강하다는 걸 아마 청와대에게다 아마 던지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생각이고요. 또 근데 하나는 검찰 고위 관계자 당시 압수수색하는 네. 날 검찰 네. 고위 관계자가 얘기한 거는 그동안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장관에 대한 배려차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냥 립서비스라는 의미이신가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보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나라를 비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보통 보면 이 모든 각 부처들이 새로운 일을 안 만들거든요. 딱 현상 유지를 하고 단속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검찰의 이 행동 자체는 상당히 그러니까 이 지금 권력의 핵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강하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영장의 내용입니다. 영장의 내용에 보면 지금 증거인멸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두 개를 적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 나간다고 하는데 증거인멸이라는 게 뭡니까? 증거인멸 그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파렴치한 범죄의 행위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누구 한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한다는 걸 갖다가 지금 암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아예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에요. 그동안 꾸준히 이야기됐던 게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블라인드라서 몰랐다. 이거는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거였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도덕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장 경제 질서를 흐트리는 아주 어떻게 보면 경제 건강을 흐트리는 아주 재질이 나쁜 이 사안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메시지를 검찰이 던짐으로써 조국 장관에게 대해서 압수수색 그 이상의 데미지를 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검찰이 이런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지금 증거를 수집한 증거를 갖고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이냐에 따라서 검찰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거는 우리 서 변호사님 생각도 좀 당연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초윤이 뭐니 그다음에 11시간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이 압수수색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검찰하고 법원으로 나눠봐야 되고요. 검찰은 저는 이제 대통령 순방하고는 별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일부 보도는 이게 이미 법원에 2번이나 신청했는데 기각됐다가 발부됐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저도 이게 좀 듣기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옛날에도 이게 압수수색을 신청했다가 그때는 이게 법원에 기각됐다가 이번에 그 발부된 걸로 이런 게 보도 나오기 때문에 뭐 순방 시기하고 딱 맞춰서 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일단 이게 검찰이 이번에 그 사상 초유로 현직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 말은 이제 그 검찰이 강제수사를 착수했다는 거는 검찰도 이제 그 승부수를 던졌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조국 장관에게 기소할 수 있다면 다 뭐 검찰 입장에서는 뭐 성공이지만 그러기에 만약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성과가 없이 이게 조국 장관을 기소를 못한다. 그렇다면 이게 역풍은 검찰로 불 거 아닙니까? 당연하겠죠. 따라서 이 검찰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는 말은 법원이 발부했다는 말은 피의자로 이전에 이게 실질적인 피의자로 공시가 됐다. 이제까지 물론 이게 고소마음의 피의자지만 그런 게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 혐의가 기재됐다는 거는 이전에 이게 실질적인 피해자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조국 장관도. 예. 근데 옛날에 조국 장관이 조윤선 장관이 피의자로 현직 장관이 피의자로 어떻게 수사받느냐 사퇴해야 된다. 이 말이 이제 본인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
이게 검찰의 의미고요. 그때 조 장관은 사퇴 안 했었잖아요. 결국은. 그렇지만 이게 본인이 아니, 공격했으니 어쨌든 말은 그게 했으니까. 조적조로 예.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 법원 입장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만약에 기존에 2번 기각했다가 이번에 영장을 발부했다면 일부 언론 보도에 따라 만약에 법원이 그랬다면 중요한 게 그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는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예, 소명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소명입니다. 우리가 유죄를 처벌할 때는 이게 정명이 돼야 되는. 정명이라는 거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 거의 뭐 99% 이상 범죄임이 이게 정명이고요. 예, 예. 근데 소명이라는 거는 어떤 게 객관적인 우월적 개연성. 최소한 이게 과반 이상 7, 80%는 대충 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 객관적으로 볼 때. 예. 그래야만 이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거든요. 아무 근거 없이 이게 영장을 발부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이제는 대상도 다 적시가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법원이 보더라도 이제는 이게 객관적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 이 점에서 이게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이런 영장이죠. 그러면 압수수색을 뭐 예전에 2번을 넣었다가 안 됐든 말든 어쨌든 그거는 뭐 법원이 공식적으로 뭐 확인해 준 건 아니니까 어쨌든 과거에 신청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압수수색을 이번 했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이제 검찰은 나름 자신감을 갖고 뭔가 이제 대응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최소한 이게 기소까지. 물론 이제 법원이 영장 발부해 줄 때에서 뭐 조국 장관이 유죄다. 왜 정명하고 그거는 다르기 아니죠. 때문에 예, 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게 검찰이 기소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향후에 뭐 조국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차치하고 조국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 압수수색 얘기 한 가지 좀 더 드리면 11시간을 압수수색을 했다. 근데 가지고 나온 건 박스 2상자 정도다. 뭐 이런 또 얘기도 네. 있어서 이제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압수수색을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봉고차에다가 수사관들이 여러 개의 박스를 이렇게 파란색 박스죠.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전례 없이 길었는데 가지고 나온 거는 별거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우리 김상현 평론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 대상지가 자택이잖아요. 자택에 무슨 뭐 어마어마한 서류를 갖다 놓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회사 하면은 박스가 많이 나오죠. 서류들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자택이니까 사실상 뭐 디지털화된 자료가 그러겠네요. 위주가 됐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언급이 됐지만 변호인 입회하에 네네. 된다 안 된다라는 것들을 다 가려서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밖에 없고 시간도 좀 걸릴 수밖에 없다. 이게 좀 합리적인 추측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관이 이거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변호사가 그거는 이 사건이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죠. 그러냐. 이게 이러면 가족이 영장에 힘들 수 있고. 영장에 적시한 거와 좀 다른 그러네요. 것이다. 너무 이게 포괄적인 압수가 예.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면 그걸 또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변호인에게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가져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긴 거에 비해서 저는 박스는 2개뿐이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게 그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 또 예. 두 가지 이유인데요. 네. 옛날에 이게 우리 이명박 대통령 그 영포 빌딩 할 때 보면 지하에 있는 뭐 이게 서류 일체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옛날에는 두루뭉실하게 해도 법원이 발부해주고 집행했는데 지금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아까처럼 이게 구체적으로 핀셋처럼 특정해서 범죄 관련성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분량이 줄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게 모든 자료들이 디지털화 되잖아요. 컴퓨터만 하더라도 이게 그 포렌식에서 뭐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따라서 이게 디지털화 때문에 분량이 줄어든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이 박스와 이 압수수색 시간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압수수색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부터 좀 해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 장관의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었을 때 이번 압수수색, 그러니까 내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강제 수사를 당하는 국민들의 심정을 절절하게 이야기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도 이제 많은 뭐 기사들도 나오고 했는데 결국은 이 표현에 상당히 좀 조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또 필요성을 담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직 장관의 그러니까 자택에 대한 그러니까 압수수색 자체가 상당히 예. 이례적인 그런 측면을 떠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시간 일반 가정집을 대상으로 해서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을 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이 지금 우리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뭐 일본 방송까지 뭐 이렇게 현장 생중계로 할 정도로 상당히 관심이 집중된 상황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검찰이 11시간 압수수색을 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쨌든 뭐 이 변호인 입회하고 그리고 또 추가 영장을 받아오고 하지만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참
이 참담하고 그리고 참 모든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는 처음 그런 일을 당할 경우에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 자체를 견뎌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이렇게 현직 장관의 집에도 이렇게 정도 한다고 한다면 일반 그러니까 이 지금 피의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러니까 이 수많은 고통을 그동안 당했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 차원에서도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아닐까라는 메시지를 아마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또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런 혐의 자체를 조국 장관 스스로가 부른 데 대해서 왜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 당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든지 뭐 이런 식의 대국민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일종의 유체이타라고 아니냐는 식의 비판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겠죠. 저는 뭐 그 부분도 뭐 새겨들 부분이지만 저는 아무래도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찰이 가도한 압수수색에서 그동안 상당히 이 일반 피의자들이 당해왔던 여러 가지 그 답답하고 억울했던 심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저게 제일 납득이 안 돼요. 왜요? 제가 보기에 조국 장관 집의 압수수색은 황제 압수수색입니다. 아, 저 정도면 굉장히 자, 신경 써준 거다. 다른 피해자들 검찰이 몇 시에 도착했습니까? 검찰이 조국 장관 집에 몇 시에 도착했냐고. 출근 직전에 도착해서 도착했죠. 기다리고 있다가 20분 뒤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게 어느 국민의 집에 압수수색할 때 검사가 이게 몇십 분 밖에서 기다려서 출근하도록 기다렸다가 이게 들어가는 경우가 저는 이게 전무후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옛날에 이게 국정농단 수사할 때 보면 정말 이게 새벽부터 처자식이 다 있는데 피의자는 이게 혼자지만 들어닥치가 이게 압수수색인 게 대부분이고요. 어떻게 검찰이 조국 장관이 출근하도록 그 시간을 밖에서 몇십 분 동안 이게 기다리면서 조국 장관 가도록 기다립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이게 엄청난 배려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조국 장관은 일가가 전부 이게 고발당했잖아요. 부인도, 딸도, 지금 이 아들도 이게 비공개 소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압수수색이 뭐가 이게 강제수사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저는 혜택을 받은 거지. 다른 사람들은 이게 절대 출근하도록 기다려주지 않고, 그럼 이게 처자식 아무 관계 없는 사람 가족들 앞에서 압수수색 당하는 이런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조국 장관은 그걸 안 받잖아요. 출근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 배려를 이제 다시 또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은 그만큼 일반인들에 대한 검찰의 이 공권력의 수사라는 게 굉장히 또 강제적이고 강압적이고 좀 약간 좀 인권 침해적 이런 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오히려 일반인들이 고한 거고요. 조국 장관은 상당히 원칙에 따른 배려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김상현 평론가도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사건이 진행 중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수사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현직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국이라는 분은 대중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대중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나중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저렇게 당하고 나면 나중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잊혀져 버리고 언론에서 관심도 없고. 근데 이분은 나중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게 지난 다음에 아닌 걸로 밝혀지면 반전이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크다는 되겠죠, 거예요. 당연히. 검찰 지금은, 개혁의 힘도 굉장히 강해지고 총선이나 정치적 이득도 엄청 클 수 있는 겁니다. 좀 대선 후보 뭐 3위, 4위까지는 올라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 얘기를 해서 제도적으로 고치는 것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 저와 제 가족의 힘든 시간 그리고 국민이 강제 압수를 당하는 것이 굉장히 그 어떤 심정일까를 알게 됐다. 자, 그러면은 저는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상황을 만들고 끌고 온 거에 대한 사과를 국민에게 하는 것이 일단은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거를 당하는 국민 말고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도 좀 보듬어줬으면 이거를 좋겠다. 지켜보는 국민은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요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하고 논란을 많이 벌이다가 하도 이게 막 그 감정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우울증까지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런 식으로 나뉘어가지고 소모적이죠. 소모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내가 힘든 것을 이야기하는 게 공인으로서 저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압수수색 얘기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오래 세 분이 좀 다양한 어떤 말씀들을 해주셔서 압수수색 얘기를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앞서 우리 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뭔가 어떤 입증,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유죄의 입증을 할 만한 뭔가 자신이 있다, 또 그럴 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현재 이 조 장관과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유죄 혐의가 뭔지를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게 나왔다는 식으로 단독이라는 걸 앞에 달아가지고 계속해서 요즘에도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도대체 이 기사들은 검찰은 한 번도 브리핑을 한 적이 없는데 이 기사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는 이따 나중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혐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 장관과 정 교수의 혐의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아까 조 장관 자본시장법 위반, 그다음에 그 증거인멸, 네. 그다음에 조 장관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 교사죄 뭐 이 혐의도 있다고 얘기를 네. 좀 하더군요. 그걸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제일 큰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조국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그 검찰은 단순하게 공직자윤리법을 넘어서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사실 주도가 돼서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운영을 했고, 설립도 하고 운영도 설립도 하고. 하고 운영했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투자한 그러니까 그 펀드를 통해서 이 지금 그러니까 그 펀드가 다시 투자한 이 회사와 또 그것도 이 자기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운용사가 여러 가지 또 투자한 네. 회사들, 이 회사들 중에 그러니까 부실 상장사를 하나 인수를 해서 그 상장사를 통해서 우회 우회 상장을. 상장을 네. 해서 아마 상당히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 부분이 바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지금 딸의 그러니까 지금 그 부산대 의전원 입학 등과 관련된 제출 서류 중에 이 지금 인턴 증명서, 서울대 인권법 센터에서 예. 발행했다는 이 지금 이 인턴 증명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조국 장관까지 지금 관여가 돼서 그러니까 예. 위조한 것이, 그러니까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 논란이 더 있잖아요. 동양대에서 받았던 그 표창장. 예. 표창장 부분은 정경심 교수가 직접 자신의 컴퓨터로 했다고 지금 아마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공문서 위조 예, 혐의죠. 공문서 그거는. 위조 혐의가 또 다른 하나의 줄기고 또 하나는 지금 아직까지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어제 검찰이 상당히 또 심의를 기울여서 조사한 부분이 웅동학원과 관련돼서 네, 네.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웅동학원에 조국 장관이 웅동학원의 이사로 재직할 때 당시에 자신의 동생이 이 채권과 관련된 소송을 벌였을 있었죠. 때 그때 그러니까 웅동학원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학원의 이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 배임죄 이 배임 부분에 네. 대해서 예. 아마 상당히 예. 들여다봤는데 이 부분이 아마 또 검찰이 마지막 갖고 있는 히든 카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표창장 위조 혐의 있고 자본시장 위조 위반 혐의는 뭐 당연히 들어가 있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아내로서 재산공개 대상자인데 직접 투자에 개입했다면 이제 공직자윤리법에 해당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이건 그때 지난번에 우리 서 변호사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등등 이렇게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 변호사님, 이 중에서 지난번에 서 변호사님도 제일 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을 하셨던 게 사모펀드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링크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링크 펀드의 실제 소유주가 일테면은 정경심 교수와 뭐 오촌 조카 조범동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익성이다라는 관련된 내용들, 뭐 녹취록, 그다음에 관계자 진술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서요.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보죠.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일단 이게 코링크 피해를 보기 전에 네. 혐의를 보려면 이게 검찰 수사 팀을 보면 돼요. 팀은 이제 그 사모펀드 팀, 그다음에 웅동학원 팀, 그다음에 입시비리 팀. 검찰이 세 팀으로 나누어서 수사 중에 있고 예. 그중에 가장 많은 10여 명의 검사가 사모펀드 팀에 있거든요. 예. 따라서 사모펀드가 중요하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 코링크 피 있죠. 예. 이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업체인데 아마 이제 그 설립은 익성이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초창기 익성이 어떤 게 우회 상장을 하기 위해서 예. 코링크 피를 설립한 거는 맞는데 근데 그 이후에 주주들이 대거 바뀌면서 오히려 이제 유상증자를 정경심 하면서요. 예. 그렇죠. 정경심 측이 예. 지금 이게 코링크 피의 실소유주가 아닌가
이렇게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근데 설립할 때 그거 하고 나중에 증자할 때 그거 하고 해서 지금 그동안 나왔던 얘기는 정경심 교수가 뭐 조범동한테 돈을 뭐 줬다는 이 문제를 떠나서 정경심 교수가 설립 때부터 관여를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언론 보도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증자한 다음이라면 설립 당시부터 정 교수가 개입했다라고 보는 거는 그거는 과도한 억측 아닙니까? 근데 그 설립 단계에서요. 일단 이게 조범동 그 부인 있잖아요. 예. 이모 씨한테 5억을 이게 줬는데 예. 그 중에 2억 5천만 원이 설립 자금으로 이게 들어갔다. 이게 이제 검찰의 의심이고요. 근데 제가 상법상 등기할 때 보면은 자본금이 1억 원이었어요. 근데 그 1억 원에 8,500만 원이 익성에서 들어왔다라고 이제 어느 신문에서 나왔었거든요. 그 기자가 이제 확인했다고. 그러면 이거를 2억 5천만 원과 연계시키는 건 1억인데 2억 5천만 원이면 갭차가 너무 크잖아요. 아 근데 자본금을 1억이다 5천이다 이거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요. 실제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본금 가지고는 이게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초창기에는 주로 익성청 관계자들이 설립을 주도한 건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주주가 바뀌는 게 그때 이제 그 아까처럼 정경심 측이 조범동 부인한테 보낸 2억 5천이 들어갔고 그게 자본금하고 떠나서 돈이 이게 코링커피 운영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중요한 거는 이게 정경심 동생 있잖아요. 예. 동생이 차남, 예, 조장관 차남. 바로 이제 그 5억을 해가지고 주당 200만 원에 0.99%를 취득했잖아요. 그랬죠. 이런 식의 어떤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주주가 이게 실질적 차명이거든요. 원래는 이게 김모라는 사람이 75% 있었고 익성척에. 예. 근데 그의 이상훈 바지 사장 있잖아요. 예. 이분 쪽으로 이게 지분이 넘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상훈 지분을 전부 이게 정경심 측의 지분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이게 지금은 코링커피의 어떤 이게 그 100%는 아닐지 몰라도 저렇게 익성하고 정경심 측이 실지분은 모르지만 형식적으로 그래 돼 있지만 아마 이게 공동으로 코링커피를 설립 운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입증이 가능할까 싶어서요. 그래야지 자본시법 위반한 혐의가 적용이 될 텐데 그게 이렇게 그게 제가 듣기로는요. 네. 또는 이게 언론 보도를 보면 조범동 이분이 상당히 진술이 검찰에 협조적이다. 왜냐하면 이게 조범동 본인도 억울한 점이 많으니까 본인도 이게 시키는 대로 나도 이게 실무적인 일만 했지 내 지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게 조범동 이분이 검찰에 뭐 모든 경위를 밝힐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또는 이게 이상훈 코링커피 바지 사장 있잖아요. 예. 이분도 이게 검찰에 상당히 협조적인 걸로 알고 있고 예.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이메일이나 서류들 있잖아요. 예. 뭐 정경심 측이 예를 들어 유상증자에 뭐 5억 참여하겠다고 서명한 거라든지 예. 이런 이게 여러 증거를 가지고 실제 지분을 검찰이 아마 이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근원 내용들이 정경심 교수 심지어는 이제 그 조국 장관이 정경심 자기 부인이 그렇게까지 해서 직접으로 개입했다 안 했다는 거를 알고 있었을 거라는 식의 어떤 그런 어떤 혐의 이런 부분이 글쎄 그게 과연 그렇게 딱 이를테면 무를 자르듯이 이렇게 혐의 입증이 가능할까 싶어서 질문을 자꾸 그렇죠. 드리는 거거든요. 현 상태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경심 측이 뭔가 이게 코링커피의 설립 운영에 관여한 거는 검찰이 뭐 어느 정도 증거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다만 이게 이 수사의 성패는 그럼 이게 조국 장관도 그러니까요. 과연 이게 부인의 어떤 게 그 관여나 행위를 알았느냐 이게 그러니까요. 수사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입증하는 거는 아까처럼 조범동 이분이 명절 때 한두 번 봤다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조국 장관과 직접 이렇게 수시로 상의했다 또는 이게 어떤 메일을 자료를 보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조범동의 진술이 논다든지 아니면 이게 조국 장관도 컴퓨터를 쓰잖아요. 예. 근데 조국 장관 메일로 뭐 이게 코링커피에 대해서 뭐 자료들이 관계 있다든지 예를 들면 예. 이런 식의 어떤 검찰은 그런 어떤 물적 증거, 그다음에 인적 증거를 수집해서 관에게 조국 장관이 알았다 몰랐다 이걸 입증하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인 거죠. 이거는 우리 김평론한테 여쭤볼까요? 근데 조금 이제 뭐라 할까 언론에 나오는 것만 봐주는 정말 이제 피의자도 맞고 유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검찰 수사에서 뭐 검찰이 좀 공식적으로 한 번도 브리핑을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손에 딱 잡히는 게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조 장관 자택에 있던 PC를 한투자증권 직원이 이렇게 밖으로 빼고 이렇게 걸 도와줬었잖아요. 네. 그 한투증권 직원이 검찰에 가서 진술했던 내용은 조 장관이 그 집에 있는 걸 그때 집에 있는 걸 봤다. 조 장관이 나한테 아이고 우리 집사람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가지고 조 장관이 그 어떤 이를테면은 뭐 그 서류 같은 이런 걸 뭐 그 증명서도 조작했던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판인데 이것도 너무 또 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약간 과도한 예측을 하는 경우가 나와요. 예,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건 있습니다. 아까 뭐
그 조국 장관의 개입을 직접 밝혀야 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저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할 때 예. 직접적으로 뭘 해서 처벌한 게 아니라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이기 공동체라고 때문에 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공적 영역의 정보가 없이 벌어지기가 힘든 일이라는 걸 상식적인 예측이라고 본다면 예.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무언가 정보를 가지고 행동을 했어도 그럼 그 예. 정보는 어디에서 나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 되겠는가, 이걸 저는 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어딥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남편일 수밖에 없죠. 그거를 행정부로부터 정경심 교수가 들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정경심 교수가 무슨 행위를 했다면, 예? 그 정보와 관련된 행위를 했다면 그 역시도 저는 조국 그게 장관에게는 저한테 책임이 나왔구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자꾸 기준을 너무 그 디테일한 스페시픽한 부분에만 갖다 놓고 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꾸 기준이 너무 왜곡되는 거 아닌가. 기준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최규준한테는 네. 이제 조 장관 쪽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네. 조 장관 부부는 압수수색, 그러니까 저 소환을 하면 언제든지 가겠다. 우리는 네. 뭐 마음의 준비를 다 네. 하고 있다. 그리고 23일인가요? 정 교수 병원에 네. 또 퇴원도 했고요. 네. 그리고 SNS로 24일 날 정 교수가 올린 거를 보면은 그때 이제 한국일보에서 단독 기사로 검찰 소환에 정 교수가 불응하고 있다는 식으로 네. 기사가 났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네. 그런 일 없다. 검찰이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 이거는 검찰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 장관도 그렇고, 이건 조 장관도 한 얘기니까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언제든지 나가겠다라는 식으로 비교적 이렇게 좀 당당하고 좀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떤 이런 모습이어서 이런 건 또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지 싶어서요. 조국 장관은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내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는 부르면 언제든지 간다는 게 조국 장관 최고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과 달리,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해서 소환을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칭병을 들어서 안 나왔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지금 발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식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그 보도가 나온 그날 아침에, 그러니까 몇몇 보도를 이야기하면서 악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악의적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언론을 대상으로 한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그러면 그 언론들은 그러면 아무런 근거 없이 썼을까요? 보통 확인 작업을 거치죠. 어떤 식으로든 검찰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을 갖고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비사실 공표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이렇게 규제를 가하려고 하다가 자기 사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 거는 패싱하고 하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검찰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일종의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지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그날 아침에 악의적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저는 뭐 해당 언론사뿐만 아니라 검찰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이 지금 조국 장관 측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피의자로서 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건, 제한이 있는 건 상당히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도 잘 모르는 혐의들이 언론에 툭툭툭툭 튀어나오니까 이것이, 근데 이 여러 개를 거치면서 이것이 의혹이 거의 팩트가 돼버리고, 그렇죠. 일종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걸 갖다가 뒤집어엎기가 상당히, 그러니까 피의자의 입장,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그동안에 검찰이 오랫동안 해왔던 방식이잖아요. 예, 바로 그 때문에 어제 민주당에서도 사실 이 지금 비사실 공표를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든 경찰이든 고발할 수밖에 없다, 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예.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조국 장관의 이 지금 그 관련된 이 상당한 보도들이 자고 나면 계속적으로 단독이라는 이름을 들고 나오는 이러한 이 지금 세태, 행태,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피의자로 현재 돼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방어권 또는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특히 이렇게 언론에 크게 회자가 되는 일일 경우 더욱더 그런 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정 교수 변호인단이 정 교수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 신청을 검찰에 했는데 검찰이 이걸 거부했거든요. 검찰의 거부 이유는 법적으로도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혐의를 조사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가 수사한 기록을 만약에 변호인단이 갖게 되면
이를테면 뭐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럴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인단은 기소 이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2페이지짜리 공소장밖에 없다. 어떻게 사건 기록을 보지 않고 변호를 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상식전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검찰 얘기도 뭐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변호인단에서도 당연히 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결국 이제 그 수사 중의 사건은요. 네. 본인이 진술이 있죠. 네. 예를 들어 정경심 씨가 이제 검찰에 나가 진술한 거라든지 경찰 진술이 있다면 네. 본인 진술만 이게 복사를 해주고요. 그것만. 다른 증거는 안 해주고. 원래. 근데 지금 본인이 출석한 게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복사가 불어대는 거는 기존에 그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서도 그랬고 그렇게 당연한 거라고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체포영장 있잖아요. 소환에 불응했다. 이거는 이게 저는 처음부터요. 제가 방송에서 이게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다. 어제 금고 사건처럼 법을 좀 아는 게 법조인 시각에서 보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정경심 소환은 수사의 마지막 활용 점정. 항상 이게 마지막에 용을 그리고 점을 찍잖아요. 눈. 예. 이게 원래 피의자를 소환하면 바로 이게 영장이라든지 그때가 마무리입니다. 예. 근데 집도 압수수색을 안 했잖아요. 예. 집을 어제 압수했잖아요. 예. 근데 계속 소환 오라고 이렇게 소환을 요구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게 체포영장이나 소환 요구 불응은 처음부터 이게 수사 실무와 전혀 맞지 않는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게 이렇게 방송했는데 어제 검찰의 발표도 예.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피의사적 공표권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평무관님, 네. 금고권도 그렇고 네. 사실 그걸 우리 이제 서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었지만 전에 이 뭐 여러 가지 좀 뭐 소환권도 그렇고 검찰 소환 조사권도 그렇고 그뿐만이 아니라 좀 뭐 사모펀드 관련돼서도 그렇고 인턴 증명서 관련돼서 무수히 많은 기사들이 보면은 소스가 명확하지. 그러니까 이 기사가 출처가 어딘가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명확하게 가짜뉴스라는 말씀까지 하실 네. 정도로. 그럼 이게 나오는 소스는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그쪽이나 그쪽 언저리일 텐데 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좀 이성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피의사실 공표 잘못됐죠. 네. 그렇죠?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냥 한 사건에 대해서 바로잡는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바로잡아야죠. 맞습니다. 예. 이 사건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거는 저는 바른 피의사실 공표 제도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잊고 토론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건 과거에 어땠냐? 그것이 내부에서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권력 내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피의사실 공표가 죽은 권력을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 피의사실 공표와 저는 같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피의사실 공표는 일정 부분 저는 과거의 관행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측면이 저는 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을 임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과 위법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논리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 불법과 위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장관 임명을 철회할 수 없다라는 없다 그 얘기죠. 거예요. 예.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냐면 위법과 불법을 밝혀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부담을 지고 하는 수사라는 거를 글쎄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기자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사를 쓰는 것을 지금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다라는 이슈를 지금 가지고 토론을 한다면 저는 본질인 수사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그러면 생각해요. 예. 지난번에 사실은 법무부에서 이제 이 관련된 이 공보준칙 개정을 했다가 그게 이제 하려다가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비판을 받으면서 좀 들어간 상태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건 이제 개정을 할 거고. 그러면 이게 바뀐 상태가 2010년도 그 공보준칙이 바뀐 게 아닌 상태니까 예전처럼 얼마든지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또는 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또는 뭐 언론에서 나온 어떤 그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뭐 확인도 해주고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표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오늘 처음 듣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매몰돼 있기 때문에 착안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너무 이게 살아있는 권력과의 긴장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관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오히려 좋은 검찰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검찰이 그러면 예. 수사 결과 중간 발표라든가 이런 거를 차라리 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저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게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특검 있죠. 예. 그때는 그 특검보 중에 아예 공보 담당을 하나 두가지고 원래 그렇더라고요. 수시로게 브리핑 예. 했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이제 그 피해 사실 공표라는 거는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범죄 사실 있잖아요. 예. 이걸 이게 누설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어떤 이게 수사의 진행 경과나 그래요. 이게 절차적인 문제는 저는 브리핑이 맞다고 보고 예. 그래서 이제 어제도 3차장 그게 놓지 않습니까?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경위라든지 또 이게 뭐 짜장면 먹은 거라든지 예. 이게 그러니까 3차장 그런 명의로 식으로요. 예. 기자들한테 이게 다 했거든요. 예. 앞으로 이게 이런 절차적인 문제는 오히려 이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요. 예. 더 이게 가짜 뉴스도 맞고 예. 국민의 알 권리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잠깐만요, 교수님.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공보주식 개정안 문제가 있을 때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알 권리 문제하고 말씀하신 대로 인권 문제였을 때도 아예 브리핑을 금지를 시키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주요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뭐 상당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또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검찰은 상당히 정치적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독립된 상황에서 수사를 해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검찰의 수사에서 제가 보면 검찰이 아주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검찰 측에서 흘러나왔다는 기사들을 보면 상당히 국면 전환을 할 때 아니 검찰이 상당히 국면에 조금 몰릴 때마다 아주 그러니까 뒤집는 그런 여러 가지 혐의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죠. 일종의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언론 플레이를 보이는 그러한 행위들이 계속적으로 네. 반복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 월요일 날 아니 바로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거 나왔던 그저께 그 압수수색 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검찰이 그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으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컴퓨터 하드웨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들여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그러니까 아마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대 그래서 인턴 증명서 뭐 예. 파일 뭐 여러 가지 그들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거 검찰 알고는 수사 담당자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들이 아까 우리 서영 그 변호사 말씀하신 거 절차적인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수사 핵심이거든요. 수사 핵심이고 맞습니다. 그걸 그 기사로 하나로 인해서 조국 장관이 그러니까 이 딸의 그러니까 인턴 증명서를 직접적으로 위조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의혹을 생길 수밖에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단독을 단 기사들이 놓음으로써 검찰이 계속적으로 우위에 서는 듯한 이 모습을 상황에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혹에서 검찰이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예. 그런 측면은 비판받아야 되는 예. 거죠. 저는 이제 차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하면서도 깔끔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 언론 플레이를 해서 입증을 못 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은? 그러니까 그대로 다 받는 거죠. 유시민 이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기소까지 못 가거나 영장 기각되면 책임을 져야 된다. 윤석열 책임져라. 그다음에 특수부 2부장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권력이 이름을 거명해 가면서 책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문제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예. 이 수사를 끌고 가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봐주는 예. 것이 예. 제가 왜 이 상대성을 자꾸 얘기하냐면 일반 국민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이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대중성이라는 걸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치인 중에서 대중 정치인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어떤 사안이 있고 난 다음에도 국민의 기대와 예. 관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건 살아있는 권력이고 대중성이 있는 인사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든지 예.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수사 기법이라는 표현을 하셔서 그럼에도 왠지 수사 기법이라는 게 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왠지 깔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물론 들긴 합니다. 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저희가 좀 해봤고요. 이건 사실은 뭐 다 생각이 좀 다르실 거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뭐 생각이 어떠신지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이제 그만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오늘 이제 시간이 저희가 한 6분 남아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얘기도 했고 오늘 뭐 민주당 얘기까지 저희가 못했습니다만 그건 다음 이슈 따라잡기에서 하기로 하고요. 결국 민주당 얘기도 굉장히 격앙스럽게 이 사태에 대해서 11시간 수사, 압수수색, 뭐 30군데 압수수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거꾸로 아까 우리 김상현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개혁에 대한
어떤 필요성, 명분을 더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이런 목소리도 있고 심지어는 대학 교수들, 연구자들 4,400명이 지금 그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는 시국선언을 하고 지지 서명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말에는 서초동에 가서 뭐 저 집회도 한다고 그러고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역풍으로 오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차 교수님부터 이렇게 좀 가볼까요? 이 지금 이 그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마 이 그 연관되는 것이 아마 검찰 개혁이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과거 그러니까 야인 시절에 썼던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인혜 변호사와 같이 썼던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본문의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검찰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배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검찰이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그러니까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러니까 기득권을 옹호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그러니까 이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지금 그러니까 해왔던 것이 그간의 사실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개혁의 그럼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검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되는데 민주적 통제의 방식은 유일한 장치는 법무부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 책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무부 장관을 5년 정도로 임기를 하면서 대통령 임기가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국정 철학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그 책에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국 장관은 어떻게 보면 예. 아주 적임자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책에 보면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검찰 개혁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당시 검찰이 대선 자금을 수사했어요. 네네. 대선 자금을 수사하면서 국민적 인기를 받으면서 검찰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사라져버렸다는 예, 거죠. 예. 자, 지금 상황에서 보면 검찰이 지금 누구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조국 장관을 수사하고 있어요.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예. 상당수의 민심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오히려 더 국민적인 명분을 더 많이 네. 장악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예.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검찰 개혁이 과연 완성될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고민하고 결단의 시기가 저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제 두 분 시간이 줄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 검찰 개혁은 두 가지 방향이거든요. 네. 첫째는 이게 기존의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약하고 죽은 권력에 너무 가혹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개혁이 지금 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이게 조국 장관 수사함으로써 그건 이게 개혁이 되고 살아있는 권력 오히려 수사니까 그렇죠. 예. 그 한 측면이 있고 그럼 이게 남은 두 번째 개혁은 바로 이게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특수부나 이게 직접 수사는 대폭 축소해야 됩니다. 검찰에게 기본적으로 기소권, 공소 유지만 갖고 수사에게 자체 수사는 축소하는 이런 방향의 무소불위 개헌하는 이 두 가지 앞으로 이 과제가 남아 있다 보는 거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그게 저는 이게 다- 검찰이 다르다는 너무 거잖아요. 특수화 예. 직접 하는 건 이게 무소불위 권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윤 총장 검찰의 특수부가 역대 최대 규모라는 얘기도 하더군요. 중수부를 대신한 중수부가 더 커졌다는 얘기도 하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평론가님. 제가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는 한 발 떨어져서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의 수준을 너무 얕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국민의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지금 정치 권력이나 검찰 권력보다 높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 있죠. 검찰이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 거 적절하다? 굉장히 높습니다. 네. 검찰 개혁 필요하다? 굉장히 높습니다. 높습니다.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국민들은 사안을 분리해서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사안들을 하나로 계속 섞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자기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겠죠. 예. 그러면 국민을 따라가면 됩니다. 권력자들은. 뭐냐? 조국 수사 제대로 하게 해주고 검찰 개혁 제대로 하고 국민을 믿고 가야죠. 국민은 이렇게 사안을 분리해서 보는데 자꾸 이걸 섞어놓고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평론가님 말씀 딱 들으니까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딱 생각나네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되고 법무장관은 법무장관의 일을 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 딱 그게 국민이 바라는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검찰에서 확실하게 이제 이를테면 조 장관에 대한 혐의를 입증을 하면 당연히 물러나야 되겠죠. 그다음에 근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여파는 아까 우리 김성현 평론가도 여러 번 얘기했고 했지만
당연히 다 뭐 검찰이 받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또 검찰 개혁의 확실한 또 명분이 되줄 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검찰이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낼지 이제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 뭐 소환까지도 이제 가지 않겠나 이런 예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가 좀 지켜보면서 저희도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차 교수님, 서 변호사님,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게 간단치 않네요. 점점 걱정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강화까지 해서 아직까지는 발병 농가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항상 그렇듯이 이게 여기서 마음을 놓으면 절대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막아야 될 텐데요.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잠시 후에 김수빈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5번째 발병은 인천 강화군 돼지 농장에서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이 해당 농장을 예찰하는 과정에서 의심 증세를 발견해 정밀 분석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3번째 발병지인 경기 김포와 파주의 농장에서는 하루 종일 살처분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파주 농장 반경 3km 이내엔 양돈 농가 17곳이 밀집해 3만 마리에 달하는 돼지가 살처분 대상입니다. 당연히 어수선하게 동네에서 그런데 그럼 어수선하지 않아서 정부는 전국적으로 돼지 농가에 대한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 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 인천, 강원 전체로 중점 관리 지역을 넓혔습니다. 3번째와 4번째 발병 농장 2곳은 어미돼지가 집단 유산을 한 게 공통된 특징인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광범위하게 확산한 중국에서 나타난 대표적 증상입니다. 중국에서 경험한 바도 상당히 유사한데요. 귀나 신체의末端 부위에 적자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유산이나 사산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복된 감염 사례를 거치면서 이미 바이러스가 상당히 전파됐고 잠복기를 거치면서 빠르게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정훈 서울대 교수는 공격적 방역을 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돼지는 절멸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앞에 그 리포트에 나온 서울대 교수의 절멸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참 무섭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이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구제역 사태 때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네. 약간 좀 등골이 약간 오싹해지는 느낌도 있고, 그때 너무 많은 그렇습니다. 돼지들이 이렇게 매장됐고 또 많은 축산농가분들이 가슴이 진짜 이렇게 상처가 생겼었잖아요. 네.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원래는 아프리카의 케냐를 위시한 지역의 네. 풍토병이었죠. 근데 이게 또 식민 지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 식민 지배 시대를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제국주의 그렇죠. 시대 때 이렇게 예, 넘어갔다. 전파가 된 것이고 이제는 뭐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이쪽에도 들어와 있었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사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네. 국정원이 북한 관련 동향을 국회의원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는 평안북도의 그 돼지 열병이 심각한 수준이고 그래서 그 도내는 거의 뭐 돼지가 절멸했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이 또 나왔어요. 평안북도면 신의주가 있는 중국이랑 네. 붙어 있는 데죠.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에 있는 게 그쪽으로 넘어왔을 네. 가능성이 있다는 그 얘기군요. 추정은 조금 조심스러울 필요는 있겠지만 뭐 중국에서 그 열병이 확산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그 열병도 북한에서 온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접경 지역이라든지 파주 이런 그러니까요. 경기 북부에서 있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평안북도에서의 그 상황이. 상황 이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앞서서 이제 자료 화면에서도 서울대 문정훈 교수의 진단도 있었지만은 자칫하면 굉장히 그 축산농가와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힘든 상황이 닥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일단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이 돼지열병 문제 때문에 돼지고기 값만 뭐 한 5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네. 이게 중국의 거의 사회 문제, 정권 차원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제로까지 이 돼지고기 가격 급등한 게 영향 미칠 정도니까 우리는 물론 뭐 중국만큼 그렇게까지 돼지고기의 비중이 중요성이 크다지는 않다고 해도 많은 축산농가들이 네. 있고 하다는 걸 생각을 하면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긴 한데 일단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상황이 전개되는 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슈 따라잡기라든가 이제 앞에 통해서 좀 여러분들께 얘기를 좀 드리는 걸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잘 못했던 얘기가 어제 민주당에서 정책의원총회라는 게 2시간 반인가 이렇게 길게 네. 열렸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핵심 이슈는 조국 장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네. 강경파와 신중파가 좀 엇갈렸고 예전에 비해서 강경파도 많았지만 신중파도 좀 더 목소리가 더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15명 가까이 의원들이 또 자유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대다수는 좀 신중하게 검찰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영길 의원의 경우도 이제 검찰을 고발하겠다 이런 발상은 안 된다. 우리가 야당이면 몰라도 정부 집권 여당의 여당에서, 입장에서 예. 우리가 임명한 그 검찰총장이 있고 이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여당 입장에서 고발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신중론이 그래요. 나왔다. 뭐 사실 의원총회 내용을 뭐 공개적으로 다 밝혀진 게 아니라서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언론 보도로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또 금태섭 의원도 좀 진작에 정리했었어야 한다. 맞아요. 이런 의견을 폈고 나름대로 뭐 강경, 온건 뭐 이쪽 양쪽 의원들이 충돌했을 수는 있겠지만 예전보다는 며칠 전보다는 좀 이 사태는 이제 조국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그리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 여론을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원들이 조금 불어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예,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서 되게 좀 포인트가 될 만한 얘기 하나는 정경심 교수가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면 당의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네.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방어해오던 이런 입장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좀 될 것 같고 피의사실 공표 고발 여부 아까 이제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에도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검찰을 경찰에다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어제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또 말씀하신 송영길 의원처럼 신중해야 되는 얘기도 좀 나왔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최근에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좀 긴장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겠죠. 지금 검찰이 좀 무리해서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도 있고 대표적으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든지 예. 또 당 안팎의 인사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어느 정도 심증도 강하고 정황이라든지 수집된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정경심 교수의 그 구속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정 교수가 만에 하나 구속이 된다면 그 문제의 사모펀드에서 어떤 위법이라든지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조 장관이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더라도 사실은 뭐 역대 정부의 장관 후보자 혹은 현직 장관들의 사례에 비춰보면 만약에 가족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발견이 되면 장관 낙마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민주당도 위기감을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으로서는 대통령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건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건의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근데 또 민주당 내부에서 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러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20석 정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얘기들은 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권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천착을 해서 뭔가 좀 검찰 개혁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부분에 됐든 뭔가 좀 그런 식으로 어떤 솔루션을 찾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표 떨어지는 걱정을 하고 있다. 좀 이게 좀 아니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좀 있겠습니다. 사후 약방문적인 대응이 아닌가 싶어요. 표의사실 공표 문제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짚자면 그게 의혹이지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원칙적인 거기 때문에 민주당 아니라 시민단체라든지 고발할 사람들은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요. 조국 장관 지지자들도 있을 것이고 조국 장관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사법적으로 정의가 구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시민단체도 그렇고 고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기 뭐 굳이 매달릴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조국 장관에게 위법 여부가 중요한가 이걸 좀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정치입니다. 장관을 임명하고 또 정부를 운영하는 건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사법이나 검찰의 영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유죄 여부는 사법적인 건데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을 임명하냐 마느냐는 정치적인 영역이다. 근데 그렇다면 위법 여부를 떠나서 그 전에 국민 여론이라든지 또
나오고 있는 의혹의 어떤 규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민주당 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금태섭 의원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그러니까 임기 개시를 앞두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예.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그렇군요. 현재 민주당이 정부를 운영하는 중심 주체가 되고 있느냐, 그렇죠. 청와대보다 더 우선한 정치적 주체가 되고 있느냐, 이걸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당선 이후에 직후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사실 좀 새삼스럽습니다. 그 정도까지 뭔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권을 잡고 그다음에 그 국정 운영의 방식을 기존과는 좀 다르게 네. 가겠다라는 어떤 의도였을 텐데 그렇죠. 지금 예전처럼 똑같이 돌아가고 네. 있는 거잖아요. 예전 정부들이 다 청와대 중심의 그러니까요. 정부 운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청와대보다는 내각, 국무회의가 더 중요한 주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정권을 만든 것은 정부를 준비한 주체인 정당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거기서 합의를 도출해서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 되도록 노력했었어야 그렇죠. 되는데 현재 민주당의 모습은 일이 실컷 벌어지고 나서 그리고 위법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자연스럽게 이목과 권력은 검찰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나서야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원인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결과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독주를 할 수 있는 자꾸 네. 이제 그런 구조가 바꾼다고 하면서도 다시 돌아오고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되는 건데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독주를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만들어진다. 책임을 다 떠안고 그러니까요. 가는 그 예. 구조를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바꾸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은 편승하는 걸 수도 있죠. 네. 아니 뭐 대통령이 저렇게 강경한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내년 공천들 받아야 될 텐데 이런 네. 걱정들 하고 있는 거고요. 참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이 정치에 대한 실망감, 어떤 패배 의식 그런 그 허무주의를 더 이렇게 부추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얘기 하나 좀 더 한다 그러면 이해찬 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했던 발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자막에 잠깐 나오긴 하던데 검찰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집권 여당도 그렇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걸 수습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글쎄요. 그런 자리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렇게 약간 무기력한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약간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이 당대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오히려. 예, 우리가 왜 수습을 하지 못했느냐, 가닥을 잡지 그 못했느냐라는 부분에 그 대해서, 반성적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예전에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오랜 장기 집권 끝에 막판에는 임기 후반에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박정희 예, 대통령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사실은 말기적인 현상이거든요. 예,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찬 대표가 오히려 다시 한번 스스로 되짚어보고 네, 상황을 좀 복귀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여러 경우의 수를 대비하는 그 침착함 그리고 이제 자기 반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얘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검찰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검찰 책임론을 사실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와 관련해서 또 지금 이제 시국선언, 그 대학 교수들, 연구원들, 그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는 물론 조국 그 장관의 사퇴와 관련된 또 시국선언과 지지선언이 또 잇따르기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이제 이런 검찰의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얘기들이 좀 점점점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의 뭐 비유하자면 압박이 커져서 스트레스도 커지고 네, 빵빵해진 풍선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유시민 이사장의 언급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관전평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하고 굉장히 또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은 뭐 유시민 이사장 아니라도 누가 봐도 이제 검찰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 작용을 그렇죠.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예, 영장이 만약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영장 신청을 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뭐 그때는
정 교수부터 시작해서 조국 장관 그리고 이제 이 현 집권 세력이 부담을 지는 것이고 거꾸로 기각이 되면 뭐 예. 윤석열 총장부터 시작해서 검찰 조직이 또 부담을 지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시민 이사장 언급은 뭐 원론적인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요. 사실은 뭐 또 수사와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다 얘기할 수 있는 위치도 물론 아니고요. 네. 그리고 뭐 법률도 사법 전문가도 아니니까 자칫 얘기했다가 혹시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원론적으로 좀 해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유시민 이사장은 그렇다 치지만 그 약간 그런 여론들이 이제 확실히 고개를 이렇게 들고 이제 부상을 하는 거는 조금 네.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시민 이사장도 원론적 언급에서 그친 거는 또 아니고요. 윤석열 검사에게 이 상황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고 충고하는 것을 또 잊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정상적 국가에서는 정경심 교수라든지 이쪽에 영장을 청구했을 때 발부될 확률이 0%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유시민 이사장도 영장 발부는 그르다. 그리고 그럴 만한 사건 소지가 없다라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고 플레이어로 본격 등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네. 그렇게 0% 이런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글쎄요. 어쨌든 뭐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현재 상황은 검찰 네. 그리고 조국 장관 쪽 이쪽 양쪽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두가 네.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그런 말씀 맞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것이죠. 오히려 그냥 좀 놔두고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이 사태에 대해서 매몰되지 않고 소모적으로 안 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 좀 드는데요. 예, 마지막 질문은 황교안 대표 얘기 좀 하나 좀 해볼까요?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하고 나서 상당히 좀 약간 그 전에 존재감이 약간 낮았던데 그 이후에 상당히 좀 존재감도 좀 커졌고요. 최근에 또 유튜브들과 만나서 토크쇼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네. 지금 뭐 화면에 좀 나오는군요. 뭐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랑 자꾸 좀 교류하는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뭐 볼 수도 있겠고 또 독특한 것은 저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제 배현진 당협위원장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예. 네, 원래 홍준표 전 대표하고 좀 같이 방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당 내에서의 리더십은 좀 굳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이제 조 장관 사태에서 등을 돌린 대표적인 계층이 청년이기도 해서 그렇죠. 청년 패널들을 또 데리고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인데 또 뭐 이 방송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상향식 공천, 네. 경선 방식의 공천은 현역 의원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혁신 공천이 따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현역 의원 물갈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내년 공천은 자신이 책임지고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얘기군요. 좀 읽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의 리더십은 다시 좀 강고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당 내에서 황교안 대표의 입지 말고 자유한국당 그 자체의 대중적인 어떤 호소력이라든지 또 중도 확장성 이런 부분이 제고되고 있는가, 이것은 아직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 20대 청년들이 최근에 조국 사태와 관련돼서 여기저기 설문조사하는 내용들을 저도 좀 꼼꼼히 쭉 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지금 국회 각 당에 청년 대변인이라는 제도가 있더군요. 네. 거기에 이제 보통 보니까 2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청년 대변인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갖고 이제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이긴 한데, 본인들이 느끼는 한계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는 게 여전히 기성 정치권은 청년들을 표를 얻기 위한 어떤 이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듣는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당에 있는 대변인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걸 보면서 조국 사태의 본질이 결국은 기성세대가 청년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있는 데서 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렇게 유튜버들 만나서 참 좋은 모습이긴 한데요. 실제로 저렇게 해서 저런 청년들이 마치 이제 내 편인 것처럼 혹시라도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하게 또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문득 들어서요. 자유한국당이 진짜 청년 친화 정당인지 이거를 가릴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 당 내의 청년 당원이 당 지도부를 들이받을 수 있는가, 예, 그렇게 저항하는 것까지 용인되고 경청해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될 것이고, 청년 대변인 제도를 당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적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청년 대변인이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청년이라고 붙였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청년한테 한 자리 줄게 뭐 이렇게 그러네요.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냥 우리 대변인을 임명을 했는데 청년이다
이렇게 되면 아, 저 당은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저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될 텐데 지금 현재 기성정당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청년의 자리를 따로 만들어 놨다는 그러네요. 것이고 그 자리가 혹시 굉장히 가장자리, 곁다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배려할 필요 없는데 자꾸 청년이라고 배려해 주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강력한 그런 권력기관입니다. 이렇게 한 기관에 힘이 집중돼 있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또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습니다. 검찰이 조 장관의 혐의를 입증을 해서 조 장관이 물러나더라도 검찰 개혁안은 그대로 진행될 겁니다. 반대로 조 장관이나 조 장관 부인 정 교수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앞서 여러 사람이 얘기했던 대로 개혁이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동안 무소불위에 칼을 휘둘러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검찰이 현재 과거와 미래의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Thank you.